네, 그야말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다음 주를 봐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 이후까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피곤은 본부장님, 좀 예, 풀리셨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새벽부터 뵙고. 그러게요. 어제 제가 또 방송이 좀 많았어가지고. 아, 예, 네. 많으시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게 굿모닝 인포맥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저희 항상 모시고 하는데 정리 좀 해주시고 네. 어제 FOMC 뭐 워낙 그 직접 보셨고 또 해설도 많이 해주시고 네. 뭐 어떻게 어저께 또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하루 동안 이제 남들이 또 한 얘기도 나왔고 시장도 움직였고 했으니까 네. 좀 정리해서 좀 전달해 주시죠. 그러시죠. 참 FOMC 미팅 할 때마다 네. 지난 2번 연달아 같이 방송을 예. 하면서 예. 느낀 거는 진짜 매크로는 예측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올해의 참 한 해가 네. 굉장히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초긴축 사이클인데 그 네. 초긴축 사이클 보통 우리가 초긴축이라고 얘기를 할 때 1년 안에 약 3%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릴 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초긴축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3.75, 그죠? 그리고 12월 달 되면은 4.25에서 4.5 뭐 이렇게 되죠. 남쪽이 그리고 더 뭐 위쪽으로 보면은 뭐 4.5가 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초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링을 돌릴 때 보통 이제 금리가 가장 그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있어서 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작년 이맘때는 뭐 거의 2% 미만의 어떤 금리를 집어넣다가 지금은 5%를 집어넣어야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매크로가 워낙 시장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그냥 저희는 방어를 하는 수준에 있어서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도 또 미국 증시가 빠졌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제 굉장히 큰 폭의 반등과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네. 매크로가 작년에 신경을 썼었다면 굉장히 수익률에 도움을 줬었을 수 있으나 이제 지금부터는 매크로 가지고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이제는 종목 선별 알파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 FOMC 들어가기 전에 고점 금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4.75에서 5% 정도로 다들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 FOMC 미팅이 지나고 나서 그거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5.5%까지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반영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5에서 5.5는 10% 차이죠. 2에서 5는 150% 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지수와 금리의 어떤 연관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대표님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새벽이었죠. 네. 파웰 의장이 도망만 다닌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정확한 정답을 주지 않았고 정답을 준 거는 딱 하나 예상보다 좀 더 높을 거다. 네. 요거이지 그 이외에는 뭐 경기가 연착륙 할 수도 있고 네. 못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변호사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중간 선거. 중간 선거다. 네, 그래서 이분이 워낙 그걸 머니버링을 좀 잘하시는 분인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당선, 공화당에서 이제 이분이 그 연준 의장이 됐는데 네. 지금 민주당인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 선거 해의 하락률과 상승률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중간 선거 해가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바닥을 잡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시기가 7, 8, 9, 10, 11 이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보시면은. 그렇네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빠진 폭으로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18.7% 정도 빠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년 동안에 한 33% 정도 오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37% 빠진 적도 있고, 뭐 34% 빠진 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연초부터 중간 선거내 자체가 네. 빠진 걸 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에 네. 고점 대비해서 네. 이제 하락폭을 네. 이제 보여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보시면은 27.5% 빠졌으니까 과거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지만 초긴축 사이클과 연결됐었을 때에 벌어지는 현상과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그 3% 빠지면 초긴축이라고 얘기하시고 더 빠지게 초초긴축이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초긴축 같아요. 왜냐면 15%대 네. 15가 19 되는 거하고 네. 0.25가 4.25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퍼센티지로 예, 따지면 정말 어마무지한 거죠, 사실은. 그만큼 그 베리언스가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PE를 계산할 때, PER을 계산할 때 2% 금리로 계산하면 적절한 PER이 예를 들어서 25배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5%로 계산하면은 12배로 떨어지니까 그럼요. 절반으로 떨어지기 그럼요. 때문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은 크죠. 그거는 뭐 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났었을 때 1950년부터 2018년까지의 숫자를 보시면은 6개월 동안에 약 한 16% 정도 상승을 하고요. 12개월로 보면은 한 18.6% 정도 상승을 하고 24개월로 보면은 33.7%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이 앞으로 2년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만 보면. 그렇죠. 그러면 1년에 거의 뭐 두 자릿씩 2년 동안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나서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마지막 그 3년 차와 4년 차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특히 3년 차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투자 전략가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지금의 시대가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시대다. 즉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친다든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때문에 온쇼어링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생산성 둔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그래서 결국은 정부 주도하에 성장이 그 주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 정책이 아니고요, 재정 부분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따지자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에 있어서 뭐 공장을 이쪽으로 갖고 왔었을 때 뭘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워런 버핏님께서는 정치적인 이슈로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정치적으로서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대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그 워런 버핏의 펀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많이 들고 있고
은행주를 많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 유가, 천연가스 관련된 비중을 많이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건 상당히 근데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정치적인 요소가 숫자로 연결됐었을 때 그러니까 실적과 연결될 때는 네. 그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지난 거의 한 3개월 동안에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다. 그럼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 반도체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높은 ROE를 창출을 하고 어떤 종목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종목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자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그냥 딱 퀀트를 돌려서 실적을 가지고 컨센서스를 가지고 돌려서 답이 잘 안 나와요. 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요번에 투자한 것 중에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저희가 뭐 어쨌든 제가 그 종목을 딱 얘기를 하긴 어려운데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들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 쪽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덜 빠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제 골라내려면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고요. 나중에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먼저 나갔는데 네. 결국 이 숫자로서 얘기를 하자면 네.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서의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이 옛날보다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게 틀리려면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시키셨거든요. 네. 거의 이제는 거의 100%가 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예요. 근데 여기서 파웰 의장의 발언은 조금 랜딩? 틀리죠. 예,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 가능하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좀 해석을 하자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높게 올리지만 아마도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매크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예측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용을 할 때 그래도 제가 예측력이 한 7, 80%대까지는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매크로로서 그 예측력은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틀리고 있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맞고 있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그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요. 보통 시장은 경기 침체 일어나는 시기부터 급락을 하고요. 빠지는 폭은 최소 20% 넘고 많이 빠지면 50%도 빠지죠.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약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상승을 해서 네. 그 바닥부터 엄청나게 오르는 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때문에 앞으로 1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더 빨리 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5차례의 장단기 금리차가 10년 마이너스 2년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이 되고 나서 약 평균적으로 16개월,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그때부터 아주 큰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헷갈리는 건 또 뭐냐면 이번에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훅 갔다가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게 거의 0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 연준이 자꾸 이 일드 커브를 마사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대표님? 질문이 있었는데 기자가 네. 일드 커브가 지금 인버트 됐으니까 경기 침체 올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질문했는데 뭐가? 아니다. 네, 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 하고 있다라는
그렇네요. 저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뭐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 성장률 플러스 실질 금리 플러스 이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까지 안 가게 머니버링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01년부터 죄송합니다. 98년부터 2001년 요때 보시면 31개월 걸렸어요. 네.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으로 보시면 23개월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2년 넘게 또는 3년 가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예측력은 지금 너무나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좀 예측력이 있는 걸로 좀 얘기를 좀 하자라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실적과 결국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좀 비투인 그 말 사이사이를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파웰 의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금융시장이 경제보다 훨씬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경제가 훨씬 옛날보다는 빨리 반응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럴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 금융시장이 빨리 반응을 했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실적이 아직 경기 침체가 온 것 같은 실적은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1, 4분기 아니죠. 실적, 2, 4분기 실적, 3, 4분기 실적이 다 예상보다 계속 좋아요. 그런데 시장은 27% 빠지고 38% 빠지고 이거는 금융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여전히 높은 ROE를 보여주는 종목을 잘 뽑아내면 그만큼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온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전체 기업의 52%나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71%가 예상보다 높은 EPS를 발표를 했고요. 또 68%가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예상보다 높게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은 70%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저거 미국 거죠? 예,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물론 3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이 그렇게 해서 주가가 지난 이틀 동안 10%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아직 더 공부해야 되겠다 막 이런 하는데 결국은 이 확률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게 더 낫겠죠. 실적이 예상보다 높을 기업을 골라내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 그다음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컨센서스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영업 마진율을 영업이 아니라 이게 순이익 마진율입니다. 작년 초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어요. 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12%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컨센서스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지 보면은 여기 저희가 안 갖고 나왔는데 결과값은 뭐냐면은 내년도의 매출 증가율을 3.7%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을 6.4%로 잡고 있어요. 그럼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진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3.7%의 매출 증가율이라는 것은 사실 경기 둔화의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3%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0.7%의 성장률이잖아요. 네. 실제 성장률이. 네.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영업이익은 6.4%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아마 5, 6% 정도 될 거고 이익 증가율은 아마 4, 5% 정도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영향을 시장에 엄청나게 미칠까?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이익 증가율이 0%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미 벌써 시장이 그거를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3.7%인데 이익 증가율이 0%라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하고 여기에 경기 침체 수준 정도 근처까지 가는 거고 마진도 축소가 되는 것까지 감안을 했었을 때 실질적인 숫자인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S&P 500을 경기 침체 5% 경기 침체와 금리 5%를 반영했었을 때는 3,8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미 시장이 이걸 반영을 했죠. 근데 왜 더 빠지냐? 예. 5.5%. 자, 그럼 이제 5.5%로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죠. 1% 올라가면 S&P 기준으로 약 11% 정도 감소. 네. 그 다음에 1% 올라가면 나스닥 기준으로서 12.2% 감소. 네. 그러면 0.5% 정도 올리면은 5%, 6% 감소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5%, 6%를 더 떨어뜨려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도 5%인데 5.5%를 올리면 11,000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숫자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게 나스닥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이제 종목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 지금 5.5%까지 얘기하는 것도 상당 부분 반응이 돼 됐습니다.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미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미 네. 파웰이 발언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른 시장은 네. 반응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틀이면 이제 반응이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예측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또 5.5%에서 6%또 올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아침에도 네. 얘기했잖아요. 아니면 다시 한달 있다가. 4.5%또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르니까. 이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절한 가치를 구할 때 있어서 PBR을 봤었을 때 네. ROE가 높고 성장률이 높은 기업을 보면 그만큼 적절한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금리는 이미 벌써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이건 좀 제외시키고 지금 계속 우리는 죄송하지만 요걸 보자. ROE와 성장률. 요걸 보자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지금 이 결과값에 있어서 대표 대형 성장주로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대형 성장주가 애플은 덜 빠졌고 메타는 박살이 났죠. 네. 예. 자,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으로 생각해 보면은 딱 요 숫자가 답을 줍니다.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성장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네. ROE가 높은 숫자가 당연히 좋은 거죠. 네. 보시면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높죠. 네. 주가가 덜 빠졌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는 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네, 그거는 이제 좀 제외시키고 예, 얘기하시죠. 복잡한 나중에. 문제가 예, 아니니까 예. 항상. 예. 근데 보시면 메타 보시면은 매출도 마이너스, 이익도 급락. 여기에 ROE도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30배 하던 게 10배로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형 성장주를 다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그럼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답을 좀 드리자면 네. 저희는 여전히 성장률이 높은 업종이고 ROE를 높게 아니면 점점점 올라가는 ROE를 보여줄 업종을 뽑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재생에너지, 네. 전기차, 그 다음에 IT 중에서도 잘 골라내야 되고요. 반도체도 포함해서 네.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네.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요 4개 업종만큼은 저희가 만약에 1에서 100을 시간을 소비를 한다면 지금 저희는 거의 7, 80은 여기에 소비를 하고 있어요. 네. 종목 골라내고 네. 업종 골라내고 네. 지금 또 저희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오늘 또 들어갈 텐데 네.
지금 그 업종 안에서도의 선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제가 좋아하고 있는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보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종목이 뭐가 있냐면 퍼스트 솔라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직 저희가 투자를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중국 종목은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숫자를 한번 보고 계시면은 네. 퍼스트 솔라의 이익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적자예요, 지금. 근데 흑자 전환하고 올라가는 속도를 보시면 어마무지하죠, 이익이. ROE를 보시면은 마이너스에서 8, 16 이렇게 네, 올라갑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PSR이 높기는 높아요. 이 미국의 이 종목인데 중국 종목은 이 PSR을 보시면은 0.2, 0.3입니다. 네. 근데도 주가가 상승 여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가 높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산 태양광이라든지 중국산이 미국에서 팔릴 확률이 네.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퍼스트 솔라는 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낮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미국 쪽에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골라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을 다 버려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 시장이던 시장이라는 것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 나라들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로서 생산을 안 하면 팔 수가 없게까지도 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이쪽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생각하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 선별을 하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좀 더 네. 자세히 들여다봐야 네. 되는 시점이다라는 예, 논리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도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동원의 TGIF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